주가 조작은 김건희처럼. 아니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 현장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도 순진한 척하는 음흉함.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고 법조문하고 이것만 보면서 판단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판단. 좀 진짜 좀 소름이 끼칠 그래서 정도이고 도대체 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하지만 모든 쟁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 지나치게 사법부가 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은 윤석열은 왜 계엄까지 했을까? 감옥 안에서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사실 받아서 막 교환까지 하는 이런 사실은 영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또 작태를 했는데도 하나는 또 부분 무죄를 만들어줬다라는 게 이거는 반드시 항소해서 다 뒤집어야 됩니다. 네. 권성동도 먼저 달라 그런 적 없어요. 맞아요. 갖다 준 거지. 권성동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고 한 사람은 반색을 했고 한 사람은 반색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또 한 사람 이미 반색했죠. 이준석. 비공표 여론조사는 처음. 한없이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 어제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 오늘 좀 찬찬히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1년 8개월 벌금은 제로, 추징금은 1,281만 원. 도대체 무슨 판결인지 오늘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패딩 따뜻해 보입니다. 추워서 못 많이, 벗고 있어요. 네, 많이 춥죠.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원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딩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저 발열 조끼는 좀 팔고 있는데요. 아, 발열조끼. 이거라도 구매해야 되겠어요. 예, 29,000원. 최윤경 기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김건희 씨 관련 네. 소식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물론 들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좀 들어보실까요? 네,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받은 혐의도 무죄 이렇게 봤고요. 네. 유죄로 인정한 것은 통일교육에서 받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정도였어요. 알선수재. 그래서 벌금은 0원, 추징금은 1,281만 원 이렇게 내렸거든요. 네. 요 추징은 아마 그 샤넬백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1,271만 원은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가 10만 5천 원 요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징하기로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낮은 형이 나왔을 때 이 판사가 초반부터 힌트를 많이 줍니다. 저는 오늘 정말 낮은 형을 선고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고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무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지금 없다고 해서 내가 더 형량 주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가 이 힌트가 예, 권력을 잃은 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도 어쨌든 예외나 법 적용에서 예외나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김건희 씨 선고 결과 들은 뒤에 재판부를 향해 2번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2번 인사는 뭘까요? 매우 감사하겠죠. 네, 그러고 이제 판결이 끝나고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심력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 재판에 대해서 먼저 총평부터 한번 듣고 쟁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긴 할 건데 네. 일단 어떠셨어요? 우리 글쎄요, 특검의 치밀한 부족과 그리고 법원의 지나친 온정주의 또는 지나친 피고인의 이익 보장이 합쳐진 기괴한 결론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도 진짜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치밀함이 보니까. 매우 부족했고 뭐 그 네. 얘기는 뭐 차차 좀 질타할 부분들이 좀 예. 있고 또 항소심에 가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일단 총평을 해보자면 너무 결론적으로 기괴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형무등급 추무의 불량 이게 한비자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먼저 깔고 시작할 때
이거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결문을 거의 다 듣고 양형으로 갈 때 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앞에 주가 조작이랑 그 명태균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 다 무죄로 날려주고 알선수재도 3개 중에 2개만 인정해주고 이대로면 집행유예 나오겠다야. 오늘 풀어주겠다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심지어. 법조인은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법정에서 양형의 이유를 들을 때 그 결론 부분을 듣고 있을 때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의 변호인들도 그때 살짝 설렜을 것 같아요. 쾌재를 불렀군요. 오늘 혹시 집에 가나?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 즉시 석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1년 8개월에 그냥 실형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참 일단 답답하고요. 일단 뭐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없었던 부분,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뭐 형무등급 추모의불량 똑같이 판단하자는 거잖아요. 권력이 네. 있든 없든. 진짜 없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판단한 거 맞나? 이게 뭐 하나하나 또 이따 따져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우리 정우김 의원님. 아 저요.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정치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은 항상 그 양면성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과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나오느냐로 이제 비분관계하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요번 그 재판부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 문건 그리고 특검이 제시한 증거 그다음에 법리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사법고시라는 시험 세대더라고요. 네. 그 시험을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판사 뭐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법조문하고 이것만 보면서 판단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판단이었지만 실제로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이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 굉장히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마디씩 하고 싶어요. 특검은 특히 민중기 특검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는데 예를 든다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공동 정범뿐만 아니라 방조라고 합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이런 것까지 네. 포함을 시켜서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들이 바로 방조로 해갖고 죄를 물었고 처벌이 네, 맞아요. 됐는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굳이 공동 정범을 해갖고 지금 이사달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명태균과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돌아갔다라는 판사의 판단은 공관이 모든 사람들이 참 사실 얼척이 없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검은 예를 든다면은 소위 선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서 증언, 진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왜곡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은 명태균의 황금폰이라든지 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자기 부인을 너무 보호하려는 나머지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심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또 그 보수 정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털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내부 총질자라 그러면서 결국 극단적으로 몰아서 자기가 지금 영어의 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털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런 식의 교훈으로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참 역설적이죠. 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제 판결을 보면서 한마디로 느낌이 든 거는 술은 마셨고 운전도 한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저러면은 윤석열은 왜 계엄까지 했을까? 그러게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 안에서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럴 줄 알았으면 싶고 아니 그때 정리를 했으면 그냥 부드럽게 끝날 거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근데 재판부가 자락을 깐다 그러죠. 왜 우리가 흔히 네. 뭔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그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뭔가 이게 자기 변명적인 도입부를 쫙 늘어놓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얘기도 하고 또 아까 뭐 형무등급 어쩌고 한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아니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표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는데 이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네.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보통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할 때는 권력이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건희는 정확히 잃은 자야.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맞춤형 표현을 여기다 딱 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봐줘야겠다는 심증이 굉장히 강했던 아, 그런 판결이었다. 그런 자락을 맨 네. 앞에 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신종 범죄 수법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주가 조작은 김건희처럼, 여론 조작은 명태균처럼, 또 공천 개입은 뭐 윤석열처럼. 아니 그 명태균하고 윤석열하고 통화를 들으면 재판부가 황당한 게 이건 공관위에서 논의와 토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다. 그럼 공관위를 안 거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공관위는 거치죠. 그렇죠. 그 저분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봐주려고 작심했거나 둘 중 하나고 저 판결이 절대 유지될 리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상급심감은 깨질 거다라고 네, 네, 네. 생각하고 아까 이제 특검 지적해 주셨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민중기 특검이 말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수사도 좀 잘 못한다. 그러더니 공소유지까지 약간 좀 엉터리로 한 게 아닌가. 아니 당연히 저런 경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 판사 눈치를 보니까 저거 까딱하다가 무죄 줄 것 같은데 라면은 공소장 변경 신청해가지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집어넣든가 하거든요. 주가조작 방조범을. 근데 판사도 5가지 이유를 적시를 해요. 김건희가 주가조작 이걸 알았고 그리고 인지했다. 그리고 수용했다라는 거를 그래놓고 마지막에 무죄. 이거는 약간 형용모순 같은 판결이잖아요. 네. 근데 이진관 판사처럼 적극적인 사람이면 오히려 거꾸로 니네 지금 법리 적용 잘못했어. 공소장 변경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굳이 검찰이 다투지 않는데 내가 뭘 이래가 그냥 무죄 간 거예요. 그 얘기도 했잖아. 네. 어. 분리 뭐. 그리고 그게 저는 분리해. 예. 명태균 그 관련된 선고 내용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우리가 하나 듣고 나서 좀 가볼까 봐요. 뭐죠? 쟁점별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지금 한번 듣고 나서 쟁점별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도이치. 도이치도 있고 지금 명태균도 있고 네. 알선수재도 있고 왜 그런 판단했는지 저희가 잘라서 묶었거든요. 먼저 뭐부터 요거- 들어볼까요? 아니,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네,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뭐 3가지 중에 그러면 먼저 도이치부터 한번 가보죠. 네, 그러니까 이 미필적으로나마 내 자금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지금 시세 조종 관련해서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같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이렇게 허수 판단했습니다. 주문하고 막 장 끝나고 주문해서 막 고가를 그 가격 높여놓고 한 게 몇백 번인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예. 공범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리고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통정매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그 공범들의 판결문을 통해서 확정이 됐고 블랙펄 인베스트에 20억 원 본인이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게 주가 조작에 활용된 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그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 내용하고 어제 판결이 충돌해요. 왜 이런 점을 저는 이 재판부는 살피지 않을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대로 가담한 것 같아. 의심이 들어. 주가 조작인 것도 안 것 같고 그거 수용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런데 공동정범이라고 보기에는 행위에 있어 좀 부족함이 있어.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소장 변경하라고. 방조범으로 네, 특검이 안 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재판부가 뻔히 이게 유죄가 보이는 그 혐의가 있는데 그걸 눈 감고 지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봐주기를 작정한 것 같다라는 의심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거는 이미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처벌 안 하고 네. 그렇죠. 뒤에 있는 거는 이거 한 것 같지만 명확한 증거가 좀 안 보인다고 또 봐주고. 근데 사실 김건희 씨 같은 요런 수법은 그러니까 이들이 한 수법은 되게 첨단 수법도 아니고 요즘은 주가 조작 이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다 걸려요. 그렇지, 워낙 그렇지. 너무 이게 무식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판사가 네, 근데 판사. 판사가 그래서 속삭이시면 어떻게 방송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하시는 깜짝 놀랐네요. 아니 내가 귀에다 대고 한 것도 아닌데 아니 판사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해보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공간이 판사가 아니, 조작하면 안 아니에요. 맞겠지. 정치의 생리를 몰라. 그냥 네. 그냥 물정을 모르는 공부만 했으니까 건가요, 이 사람이 누굴 꼭 그 위에서 뭘 해주겠다라고 의도를 가졌다기보다 우리나라 이런 판사가 많죠.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판사는 이 많지 정도 않은 것 봐주면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주가적으로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 처벌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 불분명한 네. 부분을 특검이 전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불분명하니까 피고인의 이익으로 권력 잃은 사람의 이익으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법감정하고 많이 안 맞죠. 안 맞죠. 너무 기계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했어요. 불리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거는 원래 우리 법리입니다. 그럼 모든 형사 사건에서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 다만 공소 유지를 하는 특검의 어떤 태도나 그리고 특검의 어떤 그런 만반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공소 유지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재판 열리면 거기 뭐 특검이 참여하고 그게 아니에요. 공소 유지는 이제 입증 자료를 내면서 재판부와 이 재판이 진행되는 쟁점을 잘 파악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을 해서 이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 증명으로 봐줄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봐서 이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 공소 유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부는 사실상 뭐 좋게 말하면 엄정하게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판사 같다라고 한다면 더 증거를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법리를 더 치밀하게 만들어 갔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빈 공간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판부도 사실은 관련해서 인식은 있었다라고 보면서 공범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주가 조작한 게 맞습니다라는 육성 정도가 나와야 이게 자료가 있다라는 건지 사실 같이 뭐 셀카를 찍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부족 이게 더 국민 법감정에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인 것 같고 네. 사실 뭐 앞서서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모든 쟁점에서 봤을 때 너무 이 지나치게 사법부가 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료들에 관해서 이거를 본인이 어떤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 바람에 이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불분명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좀 아니, 근데 맛이 아쉬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재판할 때 증인을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그 참고인들이나 증인들을 부르고 또 전문가 증인도 때로는 부르고 감정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저게 공천 시스템 일반에서 너무 이례적인 사례라는 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저는 지금 민주기 특검의 공소유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거기에 특검보로 부장판사 출신의 특검보가 들어갔어요. 얼마 전까지 물론 이제 변호사 하다가 지금 특검보로 들어갔지만 재판을 많이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소유지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좀 걱정이 되니까 보강을 하자. 이런 걸 왜 안 하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 무능이에요 지금 민중기 특검은. 그래서 앞으로도 민중기 특검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공소유지 과정에서 저는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계약서 안 썼다. 네. 권력자하고 이게 여론조사 업체가 짜고서 뭔가 이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공천 개입하는데 계약서를 씁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참 황당한 얘기고. 저는 그 대목에서 네. 마치도 그 사람 판사가 아니고 챗 GPT나 제미나이 판사가 기계적으로 아까 기계적인 의원님 판사- 챗 GPT 요즘에 되게 똑똑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틀린 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저가 또 굉장히 그 흥미롭게 본 부분은 오히려 네. 통일교 부분이에요. 그거 넘어가기 전에 명태균 네. 이야기 조금만 네. 더 할게요. 지금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특검에서 기소했을 때는 58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판사의 판단은 이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윤석열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명태균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렸고 그 중에 이제 윤석열 부부도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명태균은 허황된 사람이라서 이 말을 다 믿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는 이 여론조사와 대가성이 있느냐, 관련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간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여서 이게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죠. 아니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 현장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도 얼마나 더 정확한 녹취가 있어야 돼. 저는 저분이 순진한 척하는 음흉함 뭐 이런 걸로 솔직히 보이고요. 네, 순진한 척하는 음흉함으로 보이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전화의 목도로 그리고 이런 정치적 사건을 다루면서 증인도 신문했을 거고 사건의 맥락을 따라왔을 텐데 본인도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결정은 공관위가 하죠. 그러면 누가 합니까? 모든 공천 개입에 있어서도 결정은 공관위가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순진한 척하는 음흉함이라고 보고요. 이 그 명태균 판결을 보고 두 사람이 딱 반색을 한 사람은 반색을 했고 한 사람은 반색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오세훈. 예. 나는 무슨 죄야 그러면 내 여론조사도 뭐 남한테만 줬겠어? 여기저기 뿌렸겠지. 나도 전속적 이익의 당사자가 아니야. 물론 이제 뭐 돈을 줬다 대가 근데 그거는 이제 돈 줬다고 인정 안 하니까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네. 또 한 사람 이미 반색했죠. 이준석. 비공표 여론조사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준석의 논리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명태균하고 다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판결이어서 상급심 가면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어질 텐데 문제는 특검의 무능함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또 어떤 허점을 노출할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 이제 음흉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판사 알지도 못해요. 우리 다 모릅니다. 예. 지금. 그런데 그 순진한 척하면서 음흉하다고 하기에는 보통 이렇게 판사들의 문제가 어떤 그 시류라든지 어떤 정치의 상황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도대체 무슨 이익을 위해서 김건희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거의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공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 사람 스스로는 본인의 양심,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니, 사람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저희가 제도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갖는 게 맞는데 네. 그런 신뢰를 전제하고 보더라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특별히 이 사람이 누굴 봐줄 이유가 아니, 없다는 그런 거죠. 여태까지의 그 이 사람의 판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황당했던 게 바로 공관위 부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세상을 몰라? 근데 아마 그 이런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이 해야 될 일은 공관위 위원 중에서 누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든지 또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어떤 그 결정적 정황적 증거를 제시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없으면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자기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비판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재 권력을 쫓아서 그 권력을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다면은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15년 구형받았으면 15에서 20, 뭐 최소 10 이상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18이 나온 거 아니에요? 1년 8개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에 대한 논란이 있고 판사도 그거를 아마 자기도 예상을 했겠죠.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했을까요? 과거의 사례를 볼 예상하니까 때 긴 변명을 예를 앞에서 든다면 깔았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1심에서 중한 처벌이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심 제도가 있는 예.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불복하는 수단은 네. 이제 상급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궁극적으로 다툴 문제나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건 하셔야죠. 네, 비판할 그런데 수 있죠, 충분히. 네,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사법부 전체로 싸잡을 필요는 없다. 민주당에서 또 그런 관성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에 이게 조의대 사법부의 문제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사람이 책만 보고 이 소송 서류만 보고 세상을 그걸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내렸다기에는 아니 좀 떠들썩했어요. 이 문제가 명태균 문제, 공천 개입 문제, 뭐 황금펀이 어쩌니 압수수색했고 중간에 증인신문 다 했을 거고. 근데 결론이 공관위가 결정한 거다. 너무 험한 얘기잖아요.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요거 같이 한번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일교 청탁으로 넘어가면 그 세 차례를 지금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거잖아요. 당선인 신분일 때 2022년 4월에 받은 게 800만 원 샤넬 가방, 그다음에 그 당선된 이후 임기 중에 받은 것이 그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 6,2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이제 세 개인데 그 중에 당선인 신분일 때 받은 것은 무죄라고 판단을 하고 뒤에 두 개만 유죄로 판단했어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였냐면 당선인일 때는 그냥 축하하려고 건넨 것 같다. 왜냐면 그때 현안이 없었기 세상을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는 통일교의 유엔 제5 사무국 유치라는 현안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뒤에 두 개는 알선으로 볼 수가 있다. 그 알선을 위한 뇌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뇌물을 줄 때 빌드업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판결은. 아니 그리고 저는 특히 이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지금 또 그 알선수재 무죄된 부분이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시그널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좀 위험한 마음이 들거든요. 신종범죄 수. 네. 이거요. 제2, 제3의 명태균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줬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알아서 조사에 지시받으면 안 돼. 계약서 쓰면 안 되고 일단 알아서 여론조사해서 그 캠프에 갖다 주면 돼요. 사실은 목적은 그 캠프에 갖다 주는 거지만 그 캠프를 원어브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군데 갖다 주면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면 돼요. 그러면 정치적인 이익이 확고하게 귀속되는 게 아니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론조사, 여론 조작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지금 선례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도 4월에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백은 당선 축하 인사? 요거는요. 많은 선출직 정치인들한테 알려주는 건가요? 자 이제 배우자들은 뭐 마찬가지잖아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선출직으로 뽑히는 사람들 당선 축하, 당선 축하 때 배우자가 백 하나씩들은 다 받아도 되는 거야? 임기 시작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선례를 남기는 거지. 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좀 진짜 좀 소름이 끼칠 정도이고. 2심에 가서 이제 뒤집어질 요소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두의 물정을 잘 모르시는 판사님이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닌데. 아니 법적으로나 네. 문서상으로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당선인의 권력이 제일 피크예요. 실제로 취임해가고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할 때보다. 네. 근데 법적으로는 문서상으로 보면 아무도 당선인은 아니다. 민간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재판도 결국은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그 판사도 지금 듣고 있겠죠. 아니 그런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게 받은 시점이 2022년 4월이랑 7월이잖아요. 7월은 유죄고 4월은 무죄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알선 수재는 알선이랑 그 청탁이 있어야 되고 대가관계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법률 요건이 돼야 유죄가 나오는 것도 맞는데 4월달, 7월달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알선과 대가관계가 그때는 인정된다? 뭐 한 1, 2년 거리를 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선을 축하하면서 백을 갖다 준가? 저는 그게 더 나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써서 어떤 방향을 지금 유지하려고 논의를 만든. 그래서 제가 아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양형도 그래요. 1년 8개월 받았는데 권성동은 얼마 억울해요. 그 양형 사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달라 그런 적 없다. 네. 권성동도 먼저 달라 그런 적 없어요. 맞아요. 갖다 준 거지. 그리고 금액 차이가 나봐야 뭐 얼마나 납니까? 네. 근데 하나는 1년 8개월이고 하나는 뭐 2년이고 권성동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고 저는 여러모로 이 판결은 상급심 가서 글쎄요 뭐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유지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상급심 뭐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 물정을 좀 외면하는 것 같아 이 사람. 세상 제가 물정이 아까 이제 이렇다는 거를 그냥 외면하고 약간 또 판사들 중에 그런 판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좀 세상에 관심을 받는 이런 사건일수록
오히려 예상에 좀 더 빗나가는 판단을 내리고 자 봐라 나는 판사 이렇게 법을 이렇게 작 봤더니 이거다 니네 한번 반박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 그거는 이렇게 상상하는 건데. 욕을 먹는데 예. 무슨 엘리트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것만 한 덧붙이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목걸이는 몰수됐는데 샤넬백에 대해서는 1281만 원 정도가 이제 추징이 되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샤넬백 2개 받아서 교환하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백 3개랑 신발 하나로 교환을 합니다. 그렇죠. 원래 몰수 추징은 사실상 법적으로 의미가 같은데 몰수는 그 뇌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때는 그걸 그대로 몰수해요. 근데 추징은 그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샤넬백 처음에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던 샤넬백은 지금 교환돼서 샤넬 본사에 어딘가에 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교환된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애초에 처음에 뇌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몰수가 아니라 추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사례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받아서 막 교환까지 하는 이런 사실은 진짜 영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또 네네네. 작태를 했는데도 하나는 또 부분 무죄를 만들어줬다라는 게 이거는 반드시 항소해서 다 뒤집어야 됩니다. 이거를 전직 검사 홍준표 씨가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한 점. 하려면 할수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네요. 사자성어를 이용해서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 명동 서일필이란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겁니다. 그 라고 맞는 이야기했습니다.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분이 그 옛날에 그 뭐지? 예 정치 마이크 앞에 자금인가? 있고요. 정치 자금인가? 네. 그때 무죄 받았었나요? 홍준표요. 네. 네. 그때도 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지금 변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형이 15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선고는 23년이 네. 됐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율사들 중에 이거에 대해서 그 뭐라 그래 궁시렁된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통일교 관련해 갖고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소위 그 통일교가 유엔의 무슨 뭐 제5 사무실. 그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네. 아프리카에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네. 결국 아프리카에 대한 ODA라든지 문화적 지원을 하면서 통일교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걸 액수로 치면 엄청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샤넬백 뭐 그라프 이런 거를 몇 개 받음으로써 자신이 영부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고결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자기 치장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랬다라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비록 본인이 1년 8개월을 1심에서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김건희 그 씨?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지 아이고, 그건 뭐 모르겠다. 기대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 선고 순간에 김건희 씨는 판사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봤죠. 예. 네. 그 무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그래요. 뭐 그럴만하죠. 본인도 예상 네. 못했을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네. 이제 얘기해 주니까 네. 뭐 인사 2번 하고. 아, 근데 그 뇌물 주는 사람들이 한 방에 그냥 이 건은 이거에 대한 대가입니다라고 한 방에 딱 주고 뭐 서명 받고 이런 경우가 네. 어디 있습니까? 그 전부터 다 그냥 계약서 쓰고 서명 받으면 볼만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매칭 뭐 딱 해서 네. 같이 골프 치고 무슨 저 술 먹이고 뭐 이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뭐 좀 부탁 하나 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지. 빌드업이 있죠 늘상. 예. 근데 무슨 이런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3개월 차인데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네. 뭐 특검에서 어쨌든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특검이 진짜 이게 능력 있는 특검 맞아요 여기? 아니, 능력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러니까 거 특검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한 게 그럼 여기서 밝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샤넬백하고 예.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 네. 도이치모터스로 지금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통일교 그 금품으로 명태균. 기소를 했고, 명태균 기소를 했는데
명태균 사건은 뭐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특검으로 넘어온 사건이고 네. 도이치는 묵을 대로 묵어가지고 이제 기소만 하면 되는 사건이었고 사실 이건 뭐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밝혀낸 게 그때 샤넬과 그라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플러스 나머지 재판 받고 있는 이배용의 금거 무기, 메간 매직 등등등이 이제 조금 부수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 특검에서 그 양평 고속도로를 못했어요. 삼부토건은? 예, 꼭지를 못 그것도 땄어요. 안 삼부토건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큰 덩어리 사건들을 손을 못 댄 상황에서 그나마 한 게 이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기 특검이 뭐 욕을 많이 먹었는데 과정에서도 근데 지금도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무능의 결과인지 태업의 결과인지 뭐 두 개가 다 섞여 있는지 무능은 일단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 파견 검사들의 뭐 태업 돌아가겠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그 내부 관리를 잘 못했어요 특검이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 있던 사람 얘기를 제가 이따 나온 변호사 얘기를 들었는데 엉망진창이었대요 안에서 서로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칸막이도 심하고 그리고 일부 검사들 태업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뉴스는 계속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뭐 인지 사건이 마치 늘어나는 것처럼 근데 결과는 없어 그리고 사실 문제의 경중으로 따지면 더 중요한 게 관저 이전 문제나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나 예. 삼부토건. 이 삼부토건이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진짜 권력 완전 권력 그렇죠. 이건 국정농단이고 예. 국가 정책에 개입해가지고 그걸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김건희 개인 비위가 아니고 예. 이거 손도 못 댔어요. 근데 이제 2차 특검으로 가게 됐는데 2차 특검이 김건희 사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란 사건도 하고 최상병 사건도 하고 과연 잘 될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내란 사건은 2차 특검으로 가더라도 최혜병이나 김건희 사건은 그냥 국수본에 줘서 시간과 수사 인력에 제한 없이 어차피 저 김건희 의혹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통일교 1억 받은 권성동 의원은 전달만 하겠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네. 금품을 준 윤영호 그 본부장은 통일교 본부장은 1년 2개월 받았습니다. 판사님 나름의 정의가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받은 게 다 합해서 7,400만 원 정도 그래, 저도 인정이 그 됐잖아요. 1년 8개월이잖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받은 게 1억 원이니까 4개월 정도를 이제 약간 더 비례해서 2년을 선고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5천원까지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건인지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일단 없고 그죠? 그냥 딱 1억은 2년 뭐 8천 얼마는 몇백만 원은 1년 8개월 이렇게 네. 갔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양형을 보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처음에 열 몇 개를 수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중에서 비중이 큰 그 중요 사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계속 특검보가 나와갖고 뭔가 자극적이고 센세이셔널한 이슈를 계속 던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중의 입장에서는 막 목걸이 사진이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재판 결과를 보면 물론 재판장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지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특검의 문제, 그러니까는 재판장도 결국은 이게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명징한 뭔가를 제시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봐. 얼마나 특검의 문제가 많았어요. 특검 자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유사한 어떤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도 제시됐고요. 또 통일교 수사라는데 갑자기 통일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나타나는가 하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또 지나친 수사로 인해 갖고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아까 능력, 역량의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그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재판 이 판사는 뭐 사자성어나 너무 많이 썼어요. 아니 쓸데도 없는 너무 많이 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한마디면 될 걸 무슨 사자성어 10대 개씩 네, 갖다 쓰면서 그러니까요. 똑똑한 척하고 에이. 범위 불루 하이 불치 진짜 당황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두비오 프리레오. 네, 그렇죠. 이것도 굳이 네. 그렇게 라틴어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그렇게 네. 아유, 알겠습니다. 뇌물을 아무튼 사치라에 이제 갖다 댄 게 좀 황당한 대목이었는데 아무튼 요거는 요 정도 하고요. 네. 자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당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전 당원. 네, 전 당원. 네, 국민의힘 최고위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그런데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관람을 했고요. 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닭은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 맨날 이 닭을 맨날 목을 비트는데 여튼 제명을 이제 확정을 했고 이제는 전 당원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제명안 논의할 때 예? 오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원이. 네. 그래요. 양양자 최고위원도 찬성을 했다. 아마 그런 거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한 쪽은 매우 어쨌든 자신들이 그래도 가장 믿고 다음 리더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웃된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제명됐는데. 그럼 이제 한동훈계는 어떻게 하나? 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했다고 하네요. 예.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네. 그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그 윤곽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오전에 뭐 친한계 쪽 사람이 했던 얘기는 기자회견의 기조는 I'll be back이다. 난 돌아오겠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하우. 우리 아니 그래서 뭐 나가가지고 뭐 네. 탈당하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적어도 여기서 제명이 싸우겠다. 됐는데 뭘 탈당을 할 만한? 아니 그러니까 동조자들이 탈당하거나 이런 건 안 한다. 따라 나오는 네. 건 없다. 그거는 뭐 우재준 누구야 저 정성구 의원도 얘기했어요. 뭐 신당 차리고 이런 거 없다. 싸워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정면 대응하겠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이제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디테일한 문제는 봐야 될 텐데 기조는 크게 그렇게 잡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그 이른바 친한계라는 사람들한테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꽤 뭐 이렇게 주면 페이버를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줄 없을까요? 리가. 예. 그래서 다 쫓아내겠다는 거고. 다 그게- 쫓아낸다. 아니 쫓아낼 수 있는 한 다 쫓아내겠다. 빌미만 주면. 아니 왜냐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균열을 일부러 일으켜갖고 친한계를 그 정도로 그렇게 전략적이고 전략적인 정무적인 사람 사고를 아니에요? 안 한 일종의 무지성 제명이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무지성 제명이지. 그리고 일반 억제를 얘기했잖아요. 개별 억제가 아니고 일반 억제로 네, 나아가겠다. 네. 입 벌리면 제명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갈 거고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주변부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그게 구조화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유승민 쳐내고 뭐 이상한 찐박공 쳐내고 윤석열 들어서서 저 이준석 쳐내고 급기야 한동훈 쳐내고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오기 시작해요. 김상호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좀 유능하고 합리적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저 플랫폼에 안 갑니다. 그러면 누가 남냐? TK하고 고성국이 남는 거예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중진 의원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탄식하듯이 아니, 우리랑 대표가 고성국인지 장동인지 모르겠다. 이 당무회까지 개입해 온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 컬트 정당이 되는 거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상관없다. 내 권력 기반만 단단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장동혁의 착각이라고 보는 게 윤 어게인이나 언더 찐윤은 짝대기로 생각해요. 짝대기 부러지면 짝대기 바꾸면 됩니다. 뭐 부러진 짝대기 계속 쥐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러면서 길게 봐야지.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에서 대패하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대패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짝대기 부러지면 다른 짝대기 집어들면 된다고. 그럼 그래도 쉽지 기회가 없지 않아요. 않군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망하면 지금 현재 의원들이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당선되기 쉬운 지역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폭망했다?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그 줄거리 내지는 그 호위 세력들이 이제 그 전부 분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2년 후에 자신들의 총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기는 하죠. 그래서 반드시 공천 받으면은
당선된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망했는데 여전히 건재한다 그러면은 그 당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해화될 거예요. 그런데 글쎄 보수 정당이 그 지경까지 갈 것인지 지방선거와 총선 사이에 큰 변화를 목도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어찌됐든 친한계가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의 경우에 나가면 자기 배지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몇몇 지역구 의원들은 생각이 더 복잡할걸요? 자기 나가면 그다음에 총선에서 이 보수 정당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정당으로 당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에 대한 계산 안 하겠어요?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요번에 지방선거에 그 보궐선거로 무소속으로 일단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그것까지도 여의치 못하다 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리더가 될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본인이 나갈 것처럼 또 고려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도 좀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리고 지방선거가 망했을 때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장동혁 때문에 완전 폭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동혁하고 한동훈 친한계가 싸워서 망했어 이런 말이 듣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정을 느끼게 하면서 본인이 오롯이 소나무처럼 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 구상을 해야 되겠죠. 지방선거를 그러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도와줘야 된다? 아니요. 자기 출마해서 본인 보궐선거를 나가야 본인 돼요. 선거에 나가라. 출마하면 될 만한 데가 있어요? 그걸 저는 모르죠. 그렇게 아니, 곱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저는 뭐 가처분을 할 가능성도 뭐 주위에서 얘기하시지만 안 한다 안 할 그러던데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가처분을 제기하면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가처분을 해서 인용돼서 와도 다시 또 그 절차를 보완해서 당에서 제명하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본질적으로 본인의 제명을 취소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 가처분을 해서 인용돼서 뭐 이런 과정이 따지고 보면 예전 몇 년 전에 이준석 대표의 길이거든요. 마치 이준석 대표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원치 않을 것 같고 가처분을 안 하고 그대로 제명돼서 약간 피해자 서사를 좀 쌓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가처분을 안 하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네, 저도 안 해야 될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생각을 해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모든 빌미만 지금 찾고 있는 장동혁계에서는 가처분을 안 하면 쳐봐라 단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가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빌미를 계속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도 무슨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네. 그 이슈가 잘한 건 아니지만 제명에 그런 상당하는 그런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빌미로 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또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게 빌미가 될 판에 저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제기해도 마찬가지로 빌미 제기할 거예요. 또 당을 상대로 법적 당연하죠. 조치했다. 그래서 이럴 사실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네. 진 이유가 바로 한동훈이 시끄럽게 네, 하기 위해 그래서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 좋잖아요.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잘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덫이에요. 저는 장동혁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있어서 인터뷰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예사로운 문제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단계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윤리위원장 바꾸고 저는 그때부터 차곡차곡 이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보고 중간에 한 전 대표가 사과를 하건 어떤 액션을 하건 별로 영향을 못 미쳤을 거다. 그냥 예정된 대로 갔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 사이 어떤 감정의 산물이기도 하지만은 그 밑에 어떤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어요. 결국 이른바 당내 윤호개인 세력 그리고 찐윤 세력은 사실은 한동훈 제거라는 의지나 목표가 뚜렷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장동혁 당대표를 만든 겁니다. 장동혁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국에는 고성국이나 전환길 같은 사람이 나서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 지지 기반이라도 붙잡고 그걸 강화해야 앞으로 여기 미래가 있으니까 네. 그 길로 가는 거고 감정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이런 다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다퉈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또 제명하면 돼요.
맞아요. 제명 사유는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유가 됩니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재보궐 선거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그러나 뭐 나가서 된다는 보장은 없죠. 선거라는 게. 근데 뭐 리스크를 피하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또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승부를 걸어야 될 때 그걸 회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내부에서 판단을 할 텐데 문제는 보수 정당 전체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수권 능력이나 견제력 같은 거를 상실하고 주변부 정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 현상을 보면 정치가 혹은 정치 의제가 집권 세력의 주류와 비주류 간의 논란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몇 가지 정책 수정을 했잖아요. 네. 금투세 뭐 네. 그 폐지하는 거 안 하기로 했고 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무슨 뭐 세금 관련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결국 그 민주당 내부 논쟁이었고 그러니까 여야 대결이 아니고 사법개혁, 여당 내 검찰개혁도 대결이다. 기조가 변한 거는 네. 여권 내부의 이견 때문에 변한 겁니다. 야당 얘기는 듣지도 않고 들을 만한 얘기 하지도 않고 존재가 완전 사라졌어. 오히려 야당이 합리적인 얘기 할까 봐 겁나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거. 안 받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딱 일본의 1.5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식물이에요 야당은. 네, 네, 그렇게 네.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그게 진짜 위기예요 보수 정당이.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국힘은 새 강령을 또 발표하는데 여기에 기본소득은 빼고 네, 건국 정신 또 반공산주의를 더 강화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승만 감성이잖아. 이거. 그렇죠. 감성입니다. 산업화와 반공산주의 등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리박스쿨 감성. 예, 그런 감성으로 가는 거고 요건 네. 저희가 또 추후에 강령 바뀌는 걸 보고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오늘 아침 뉴스가 떴는데 그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네.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할 때 예우와 존중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아 민주당하고 그렇죠. 조국혁신당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야기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이 담기려면 합당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대표로 참여해야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당할 거면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두 사람이 공동 대표로 가야 체제로 된다. 가야 한다. 물론 이제 그걸 듣고 조국 대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놀란 거야 아니면 에이 그러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놀란 거죠. 아 그래요. 무조건 합당해야 되는데 네. 내부에서 죄를 초치면은 안 뿌리면 된다. 아, 이거죠, 저건 이제 완전 지금. 초치는 거다. 내부에서 죄를 적당하다고. 뿌리면 예, 큰일 나는 거죠. 황운하 의원은 그럼 재 뿌린지 모르고 뿌린 아니 거야 그거 아니면 자기 얘기일 겁니다. 자기 아니, 세종시장 예우해달라 이 얘기일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래서 자기 자기 세종시장 출마하는데 민주당 마땅한 후보가 없잖아. 아. 현역 의원이 없거든요 민주당 출마자 중에. 그러니까 조국 당의 지분을 확실히 좀 챙겨줘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재 뿌리는 거라며요. 합당이라고 쓰고 예. 실질적으로는 합병에 가까운 그러면서 몇몇 사람을 챙겨주는 형태를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정청래 대표가 생각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는 김민석 총리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역할 분화 내지는 그 포지션 분화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느닷없이 황운하 의원이 이런 얘기를 눈치 하니까 없는 조국 대표가 진짜 쥐어받고 싶은 지금 상황이 아닌가. 눈치 예. 눈치 없는 거예요. 근데 상의 좀 하고 얘기하시고. 근데 민주당 내부 진통이 꽤 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거 예상 못하지 않았을 거고 반대도 거셀 거라는 거 예상했지만 출구에 지금 당원 총투표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자신 있다 이 생각인 것 같고 이제 대통령실 쪽의 반응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제 김민석 총리가 3프로 TV인가요? 그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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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나가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이거에 대해 성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준호 의원 같은 맞습니다. 사람이 강하게 성토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기류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분개하고 있고 아니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여당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서포트하는데 전념해야 되고 여당 대표가 자꾸 뉴스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여당 대표가 독자적 정치 실험을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배우에 뭐 김어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게 대통령 리더십을 흔들고 대통령의 정치적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니 6개월 뒤에 누가 당대표 재선 보장해 줍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장해 줘요? 보장해 주면 이런 거 안 하겠지.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독자 노선을 가는 거라고 보고 조국 대표가 제일 좋은 지금 합당 제안이잖아요. 아니면 말라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완전 조국 일병 구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어준 씨 개입설이 나오는 거고 겉으로는 뭐 DNA 뭐 원칙 이런 얘기 하지만 속으로는 불감청일전전 고서원이에요. 먼저 청하지 못했지만 바라고 바랐던 일이 제안이 된 겁니다. 오인성 판사인 근데 줄 거기다가 알았어요. 황운하 의원이 무슨 뭐 예우 이런 얘기 오인성 하니까 판사인 줄 알았어요. 불감청 고소원. 넌씨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래, 차라리 넌씨는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하나만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의 그 사회장 장례식장에 상임 장례위원과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각자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나란히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김 총리가 정 대표의 합당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차기 당권 경쟁 서막에 올랐다는 거 아니냐. 지금 아까 우리가 말한 모든 네, 그 사람들 내용들이죠. 다 나왔습니다. 네. 저 장면 보고 되게 웃긴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상주요 이런 느낌 이해찬 아니에요, 지금? 대표 아니 이해찬 전 총리 추모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총리가 저기 계속 있는 게 사실 안 맞거든요. 이치에 이게 기관 사회장이기 때문에 근데 자리 비우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뒷담화 할까봐 그러나?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마치도. 아니면 하여튼 민주당의 차기 당권에 대한 그 경쟁이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도 힘이 확 쏠리지 않고 굉장히 팽팽한 모양이죠. 이렇게까지 이게 치열하게 대권하고도 연결된다고 보니까. 차기 그렇죠. 대권.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음. 얼마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 경우는 그보다 더 센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 지금 일을 안 그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회 네. 일하는 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답답하게 박혀 있는 것 있어. 같더라고요. 잘한 거 그래서 지금 아니에요. 국회가 오늘인가 법안 처리 뭐 네, 오늘 본회의에서 90개인가 90개 한다고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지금까지 왜 안 한 거야 도대체? 아니 아무튼 그 대통령이 화가 네. 이것 때문에도 나셨을 확률이 있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뭘 막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은 그거 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이렇게 티나는 그런 법안들만 계속 이렇게 좀 띄우고 처리하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섭섭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이번엔 또 설탕 부담금 얘기도 살짝 띄웠는데 그거는 한번 설명만 좀 네,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할까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어요.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을 만들어서 여기서 거치는 세금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누군가 발의를 한 법안에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설탕세를 띄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급히 정책수석과 사회수석도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백종원 씨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슈가보이. 철퇴죠, 백종원 씨는 여기 오면. 슈가보이. 네. 자, 하여튼 이런 소소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하여튼 민주당이 앞으로 굉장히 아마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갈등의 소지가 커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는 말씀 어떠신지. 계속 아니, 못하고 계세요? 아니면 네. 지금 뭐 네. 바로 광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짧게만 들어보고 가는 거예요. 합당은 넘어가려고. 가요. 3월 25일까지를 원래 그 목표 시점으로 잡았었잖아요. 일단 지금은 가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합당 일단 가요? 예, 합당의 명분 자체는 좀 대부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합쳐지지 않겠냐. 물론 이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일단 언젠가는 합쳐지지 않았겠냐.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좀 거칠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은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보완해내고 또 당원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이런 부분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아, 그럼 결국엔 진짜 간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실이나 그러니까 청와대나 아니면 친명계 의원들은 계속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임 스케줄을 막을 만한 방법은 없고 정청래 대표 뜻대로 합당은 가겠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일촉즉발의 긴장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이해찬 총리 빈소에서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그 관세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 갔다 온 사람한테 가서 뭐 했냐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민석 총리가 그냥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말았는데 여론조사 계속 집어넣는 것도 물론 그치, 뭐 여론조사 서울시장. 회사 마음이라고는 합니다만 1등도 아니야. 3등이야 그 여론조사에서. 그거 공개적으로 김민석 깎아내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집어넣으면 거의 싸움 날 것 같은데. 아니 여조심의에다가 아마 공문 보낼 거예요. 총무실에서. 그 여조심의가 개입할 건데 네.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김어준 씨가 저는 오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장외 조력자가 아니고 본인이 체스판 설계자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걸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김진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네. 대놓고 당신 파워 무슨 브로커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막 이런 좀 분위기예요. 그 희한한 현상이긴 하죠.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됐고 대통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하도 지금 질벌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렇게 여론조사를 통한 일종의 파워를 좀 보여주는 뭐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추운 계절 또 힘내시려면 뜨끈한 국물과 함께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이미 최윤경 기자는 드시고 계셨네요. 어제 보니까 좀 빠릅니다. 드셔가지고 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술을 참 드셨구나. 예, 아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드시네요. 말도 못하게 맛있죠. 네, 고개만 끄덕거리면 이게 됩니다. 뭐예요? 해장국. 요게 오늘은 안 드실 것 같아요. 양 해장국인데 한우로 만든 삼구갈비. 있어요, 밥이. 예, 밥도 말아드렸죠. 저희가 이미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예, 저는 이걸로 점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걸 이미 주문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100% 한우 양 그리고 남원 우거지로 완성한 아주 깊은 한 그릇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이미 좋은 해장국이라는 건 좋은 재료에서 결정이 한 90% 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산 100% 한우 내장만 사용을 해서 잡내 없이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여기 또 우거지가 중요한데, 예, 남원, 전남 남원의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우거지로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하지만 또 씹는 맛이 있게 이게 우거지가 딱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적절하게 씹는 맛이 있지만 또 질기진 않아야 됩니다. 한 7번 정도 씹으면 딱 넘어갈 정도로 만들었죠 아마. 네. 푸릇푸릇합니다. 싱싱하고. 이거 일부러 양을 많이 넣거나 이런 거 아니죠? 이거요? 그냥 팩 그대로예요 저희는. 많이 들어있다. 진짜 많이 네.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상 이제 4개 하면은 2개를 해가지고 4수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자, 그래서 요거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맛을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혼술 안주 좋고요. 가족 식사 좋고요. 모임 메뉴도 좋습니다. 아침에 술 드신 분들 또 해장으로 당연히 좋습니다. 여기에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또 당면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당면. 네, 또 호로록 드시기 이거 좋고요. 시켜야겠다. 맛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패키지가 국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랑 요 양념장이 같이 진공팩으로 와서 부피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렇죠. 물을 넣으면 400ml 넣어서 같이 끓이면 되는 거예요. 아 국물이 오는 게 아니고. 네. 맵기와 연기를 좀 조절할 수가 그렇죠. 있는 덜어낼 수 조절도 있어요. 가능하죠. 양념을. 네. 자, 하여튼 장단점들 다 소개해 주셨으니까 한 팩에 4,900원으로 편안하게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가성비 양 해장국. 그러나 맛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우 양 해장국 삼구갈비와 함께 하시고요.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리 세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김한규 의원 모시고 김건희 판결 또 당내 합당 얘기들 또 비준 우리 미국과 관련된 비준 얘기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